1989년 11월 23일 목요일 밤 안산 반월공단에서 21세 여직원 정은이가 사라졌다. 심야버스 327번 막차는 정상 운행했고 다른 승객들은 모두 집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정은이만은 그날 밤 이후 단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989년 11월 23일 오후 10시 10분 명성봉제 2공장의 형광등은 여전히 밝게 켜져 있었다. 납품 마감을 앞두고 마감조 4명이 재봉틀 앞에 남아있었다. 정은이도 그중 한 명이었다. 21살 고향을 떠나 반월공단에 온 지 2년 차였다. 오후 11시가 넘자 동료 3명이 먼저 짐을 챙겼다. 막차 시간이 촉박했기 때문이다. 은희는 마지막 박음질 한 줄을 더 마무리하겠다며 자리를 지켰다. 동료들이 나가는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고 공장은 금세 고요해졌다. 밤 11시 30분 은희는 재봉틀 전원을 내리고 주변을 정리했다. 탁상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다. 회색 패딩을 걸치고 검은색 크로스백을 메었다. 공장을 나서며 정문 출입 기록부에 퇴근 시간을 적었다. 밤 11시 48분 밖은 어두웠다. 11월 말에 찬바람이 공단 골목을 휘감았다. 가로등 3개 중 2개가 고장나 있었고 은희는 익숙한 길을 따라 걷기 시작했다. 정류장까지는 도보 7분 거리였다. 발소리만 들리는 좁은 골목을 지나며 은희는 문득 뒤를 돌아봤다. 아무도 없었다. 그저 바람소리뿐이었다. 하지만 몇 주 전부터 느껴지던 그 이상한 감각이 또다시 등을 타고 올라왔다. 누군가 지켜보는 것 같은 느낌. 은희는 걸음을 재촉했다. 밤 11시 53분 반월공단 오정류장에 도착했다. 이미 대여섯 명의 여직원들이 추위에 몸을 웅크린 채 서 있었다. 모두 비슷한 패딩 차림이었다. 327번 막차는 밤 11시 55분 출발 예정이었다. 2분만 기다리면 됐다. 버스가 저 멀리서 다가오는 불빛이 보였다. 은희는 가방 속에서 동전 지갑을 꺼냈다. 100원짜리 1개, 50원짜리 1개. 150원. 그때였다. 누군가 은희의 이름을 불렀다. 낮고 조용한 남자 목소리였다. 327번 버스가 정류장 앞에 멈춰섰다. 차문이 열리고 여직원들이 하나둘 올라타기 시작했다. 기사 김철수는 47세였고 이 노선을 5년째 몰고 있었다. 매일 밤 같은 시간 같은 정류장 같은 얼굴들을 태우고 반월공단을 빠져나갔다. 승객들은 계단을 올라 요금함에 동전을 넣었다. 짤랑거리는 소리가 연달아 들렸다. 김철수는 승객 수를 대략 세며 출발 준비를 했다. 총 17명이 탔다. 대부분 여직원이었고 몇몇 남자 근로자들도 섞여 있었다. 좌석은 반 정도 차 있었다. 피곤에 지친 승객들은 고개를 숙인 채 창밖을 바라보거나 눈을 감았다. 김철수는 백미러로 뒷좌석을 힐끗 확인했다. 특이한 점은 없어 보였다. 다만 맨 뒤에 혼자 앉은 남자 승객 한 명이 눈에 들어왔다. 30대 초반쯤으로 보이는 그 남자는 공단 근로자 같지 않았다. 옷차림이 너무 깨끗했다. 버스는 정확히 밤 11시 55분에 출발했다. 첫 정거장까지는 5분 거리였다. 버스 안은 조용했다. 간혹 기침 소리나 한숨 소리만 들렸다. 창밖으로는 어두운 공단 풍경이 지나갔다. 불 꺼진 공장들, 텅 빈 주차장, 가로등 아래 흔들리는 간판들. 밤 12시 4분 첫 정거장에 도착했다. 3명이 내렸다. 모두 여직원이었다. 김철수는 그들이 안전하게 내리는 것을 확인하고 다시 출발했다. 두 번째 정거장에서도 4명이 내렸다. 이제 버스 안에는 10명 남짓 남았다. 밤 12시 18분 세 번째 정거장. 2명이 더 내렸다. 그중 한 명이 뒷좌석의 그 남자였다. 김철수는 백미러로 그를 지켜봤다. 남자는 천천히 일어나 출구로 향했다. 내리면서 운전석 쪽을 한번 쳐다봤다. 그 눈빛이 묘하게 차가웠다. 버스는 계속 달렸다. 네 번째, 다섯 번째 정거장을 지나며 승객들은 하나둘 줄어들었다. 종점까지 가는 사람은 단 2명뿐이었다. 밤 12시 42분 버스는 마지막 정거장에 도착했다. 2명의 여직원이 내렸고 김철수는 빈 버스를 차고로 몰고 갔다. 그날 밤 정은이가 그 버스에 탔는지 김철수는 확신할 수 없었다. 비슷한 패딩을 입은 여직원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다. 11월 24일 금요일 아침 7시 은희의 언니 정순이는 동생에게 전화를 걸었다. 약속한 시간에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화벨은 계속 울렸지만 받는 사람은 없었다. 순이는 불안감을 느꼈다. 동생은 약속을 어기는 성격이 아니었다. 오전 9시 순이는 명성봉제 2공장에 전화를 걸었다. 공장 관리자는 은희가 전날 밤 11시 48분에 퇴근했다고 확인해줬다. 순이는 곧바로 은희의 자취방으로 향했다. 문은 잠겨 있었고 아무리 두드려도 대답이 없었다. 오후 2시 순이는 안산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접수했다. 담당 형사는 신고서를 받으며 침착하게 질문을 이어갔다. 남자친구 유무, 최근 이상한 행동, 금전 문제, 가족 간 갈등.
순이는 모든 질문에 고개를 저었다. 동생은 그저 성실하게 일하며 조용히 살던 평범한 여직원이었다. 오후 4시 경찰은 명성봉제 공장과 327번 버스 기사를 접촉했다. 공장 정문 CCTV는 은희가 밤 11시 48분에 나가는 모습을 마지막으로 기록하고 있었다. 버스 기사 김철수는 그날 밤 승객 중 은희를 확실히 기억하지 못했다. 비슷한 차림의 여직원이 너무 많았다고 했다. 오후 6시 경찰은 반월공단 오정류장 주변을 수색했다. 특이한 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정류장 바닥에는 담배꽁초와 휴지만 널려 있었다. CCTV는 없었다. 1989년 당시 공단 주변에 설치된 CCTV는 극히 드물었다. 밤 8시 순이는 은희의 자취방 열쇠를 가져와 문을 열었다. 방 안은 깨끗했다. 이불은 정리되어 있었고 설거지도 되어 있었다. 옷장 안옷들도 가지런히 걸려 있었다. 마치 곧 돌아올 것처럼. 하지만 은희의 신분증과 통장 그리고 비상금 5만 원은 그대로 서랍 속에 있었다. 경찰은 가출 가능성을 배제하기 시작했다. 소지품을 두고 떠날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남은 가능성은 사고이거나 범죄였다. 11월 25일 토요일 경찰은 은희의 자취방을 정밀 수색했다.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수첩 한 권이 발견됐다. 표지에는 아무것도 쓰여있지 않았다. 형사가 첫 장을 넘기자 빼곡한 글씨가 나타났다. 1989년 1월부터 11월까지의 일기였다. 하지만 매일 쓴 것은 아니었다. 특별히 힘든 날이나 무언가 생각이 많았던 날에만 적혀 있었다. 글씨는 작고 단정했다. 은희의 성격을 그대로 보여주는 듯했다. 형사는 수첩을 천천히 읽어 내려갔다. 대부분은 공장 생활의 고단함, 고향에 대한 그리움, 미래에 대한 불안감 같은 내용이었다. 특별한 단서는 없어 보였다. 하지만 10월과 11월의 기록이 눈에 띄었다. 10월 30일자 일기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다. 오늘도 그 느낌이 들었다. 누군가 나를 지켜보는 것 같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릴 때마다 뒤가 신경 쓰인다. 기분 탓일까? 형사는 이 부분에 밑줄을 그었다. 11월 5일자에는 더 구체적인 내용이 나왔다. 오늘 퇴근길에 낯선 남자가 말을 걸었다. 어디 사느냐고 물었다. 대답하지 않고 그냥 지나쳤다. 왜 물어봤을까? 불편했다. 형사는 이 부분도 표시했다. 11월 18일 실종 5일 전의 기록이 가장 중요했다. 그 사람이 또 전화했다. 만나자고 했다. 어떻게 번호를 알았을까? 무섭다. 하지만 언니한테 말하면 걱정할 것 같아서 말하지 못했다. 형사는 이 페이지를 사진으로 찍었다. 은희가 적은 그 사람은 누구였을까? 형사는 순이에게 물었지만 순이도 전혀 모르는 일이었다. 은희는 가족에게도 이 일을 말하지 않았던 것이다. 마지막 기록은 11월 21일이었다. 내일 또 전화하면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 아니면 그냥 무시해야 할까? 모르겠다. 그 이후로 일기는 끊겼다. 11월 26일 일요일 경찰은 한국통신에 은희의 통화 기록 열람을 요청했다. 당시 은희는 집에 전화가 없었기 때문에 공단 입구 공중전화를 주로 이용했다. 그 공중전화 기록을 추적하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경찰은 끈질기게 자료를 모았다. 11월 27일 월요일 통화 기록이 도착했다. 형사는 서류를 한 장씩 넘기며 확인했다. 대부분은 은희의 집이나 언니에게 걸었던 짧은 통화였다. 하지만 한 건의 기록이 눈에 띄었다. 11월 22일 오후 9시 17분. 실종 하루 전이었다. 은희는 누군가와 3분 40초 동안 통화했다. 수신 번호는 기록에 미등록으로 표시되어 있었다. 형사는 한국통신 담당자에게 이 번호에 대해 문의했다. 담당자는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답했다. 미등록 번호는 두 가지 경우에 발생한다고 했다. 하나는 시스템 오류, 다른 하나는 불법 개조된 전화기를 사용한 경우. 당시 일부 업소나 특정 조직에서는 추적을 피하기 위해 개조된 전화기를 사용하곤 했다. 형사는 은희의 언니 순이를 다시 불렀다. 순이는 그날 은희와 통화한 적이 없다고 했다. 가족 중 누구도 그 시간에 은희와 통화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은희는 누구와 3분 40초 동안 무슨 이야기를 나눴을까? 수첩에 적힌 그 사람과 전화 기록의 미등록 번호. 두 가지는 분명 연결되어 있었다. 은희는 자신을 괴롭히던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했고 그 다음날 밤 사라졌다.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맞아떨어지는 시간이었다. 경찰은 공중전화 부스 주변을 다시 조사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난 시점에서 찾을 수 있는 단서는 없었다. CCTV도 없었고 목격자도 없었다. 단지 통화 기록이라는 종이 한 장만 남았을 뿐이었다. 그 전화가 은희의 운명을 바꾼 것인지 아무도 알 수 없었다. 11월 28일 화요일부터 반월공단에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여직원이 실종됐다는 이야기가 공장마다 돌았고 사람들은 각자의 추측을 내놓기 시작했다. 경찰은 공단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청문 조사를 진행했다. 가장 많이 나온 증언은 검은색 승합차에 관한 것이었다. 몇몇 여직원들은 최근 몇 주 동안 정류장 근처에서 수상한 차량을 봤다고 했다. 포터 승합차였고 번호판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
다만 밤늦은 시간에 정류장 주변을 천천히 도는 모습이 여러 번 목격됐다. 또 다른 증언은 스토킹 남자에 관한 것이었다. 한 여직원은 지난달부터 퇴근길에 자신을 따라오는 남자가 있었다고 했다. 30대 중반쯤 보이는 남자였고 공단 근로자 같지 않은 깨끗한 옷차림이었다. 하지만 그 남자의 얼굴은 제대로 보지 못했다고 했다. 경찰은 이 두 증언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공단 주변 차량 등록 기록을 뒤졌고 검은색 포터 승합차 소유주들을 일일이 확인했다. 하지만 모두 명확한 알리바이가 있었다. 스토킹 남자에 대한 단서도 더 이상 나오지 않았다. 한편 공단 내부에서는 더 어두운 소문들이 돌기 시작했다. 불법 기숙사를 운영하는 조직과 연관이 있다는 이야기, 인신매매 조직이 활동하고 있다는 이야기. 하지만 이런 소문들은 구체적인 증거가 전혀 없었다. 단지 불안감이 만들어낸 추측일 뿐이었다. 12월 초 경찰은 공단 뒤편 하천을 수색했다. 혹시 사고로 추락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수색견을 동원하고 하천 둔치를 샅샅이 뒤졌지만 은희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소문은 많았지만 증거는 없었다. 목격자는 많았지만 확실한 진술은 없었다. 반월공단은 여전히 어두웠고 밤이 되면 여직원들은 두려움 속에서 막차를 기다렸다.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은 계속됐지만 그 누군가를 찾을 수는 없었다. 12월 27일 수요일, 실종 34일째 되는 날, 경찰서에 한 남성이 찾아왔다. 인근 전자부품 공장에서 일하는 김대호였다. 그는 한 달 넘게 고민하다가 이제야 경찰을 찾았다고 했다. 형사는 그를 조사실로 안내했다. 김대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진술을 시작했다. 11월 23일 밤 자신도 327번 막차를 타려고 정류장으로 가고 있었다고 했다. 시간은 밤 11시 50분쯤이었다. 정류장이 보이는 골목을 지나고 있었다. 그때 누군가 여자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다. 남자 목소리였다. 정확한 이름은 기억나지 않지만 짧은 이름이었다. 은희 같기도 했고 아니었을 수도 있었다. 김대호는 그 순간을 잠깐 보고 지나쳤다. 형사가 물었다. 그 여성을 봤냐고? 김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회색 패딩을 입은 여자가 뒤를 돌아보는 모습을 봤다고 했다. 거리는 약 20m 정도 떨어져 있었고 가로등이 꺼져 있어서 얼굴은 보지 못했다. 다만 체격이 작고 머리가 긴 여자였다. 그리고 그 남자는 어땠냐고 형사가 물었다. 김대호는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다. 정확히 보지는 못했지만 30대쯤으로 보였고 키는 보통이었다. 어두워서 옷차림은 잘 기억나지 않지만 공단 근로자 같지는 않았다고 했다. 형사는 김대호에게 왜 이제야 신고했는지 물었다. 김대호는 머뭇거리며 답했다. 처음에는 그냥 아는 사람끼리 만난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했다. 며칠 뒤 실종 소식을 듣고도 확신이 서지 않았다. 자신이 본 여자가 정은이인지 확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찰은 김대호를 데리고 현장으로 갔다. 김대호는 정류장에서 약 50m 떨어진 골목 입구를 가리켰다. 그곳에서 목소리를 들었고 두 사람의 모습을 봤다고 했다. 하지만 한 달이 넘게 지난 현장에는 아무 흔적도 남아있지 않았다. 증언은 있었지만 증거는 없었다. 1990년 1월이 되어도 정은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경찰은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를 검토했다. 버스 안에서의 범행, 정류장에서의 유인, 계획적 납치, 우발적 사고. 하지만 어떤 가설도 확실한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았다. 목격자 김대호의 진술은 중요한 단서였지만 결정적이지는 않았다. 그가 본 여자가 정은이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 그날 밤 비슷한 패딩을 입은 여직원들은 수십 명이었다. 남자의 인상착의도 너무 모호했다. 30대 보통 키, 공단 근로자 같지 않은 옷차림. 이것만으로는 용의자를 특정할 수 없었다. 미등록 전화번호도 추적이 불가능했다. 한국통신은 더 이상 조사할 방법이 없다고 통보했다. 불법 개조 전화기의 경우 추적 자체가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었다. 은희가 그 전화에서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누구와 통화했는지는 영원히 알 수 없게 됐다. 검은 승합차와 스토킹 남자에 대한 제보도 더 이상 진전이 없었다. 공단 주변 차량을 모두 조사했지만 의심스러운 인물은 없었다. 소문은 많았지만 실체는 없었다. 시간이 지나며 증언들은 점점 더 모호해졌고 기억은 흐려졌다. 1990년 봄 경찰은 수사를 사실상 중단했다. 새로운 단서가 나오지 않는 한 더 이상 진전시킬 방법이 없었다. 사건은 미제 사건으로 분류됐고 서류철은 창고 깊숙한 곳에 보관됐다. 은희의 가족들은 5년 동안 공단을 떠나지 못했다. 언니 순이는 매주 정류장 근처에 전단지를 붙였다. 동생의 얼굴이 그려진 전단지는 비바람에 낡아갔고 결국 찢어져 사라졌다. 새로운 제보는 단 한 건도 들어오지 않았다. 2000년대 들어 반월공단은 대규모 재개발을 거쳤다. 은희가 일하던 명성봉제 공장은 철거됐고 327번 버스 노선도 폐선됐다. 오정류장이 있던 자리에는 새 건물이 들어섰다. 김철수 기사는 2005년 세상을 떠났고 목격자 김대호도 공단을 떠났다. 2025년 현재 이 사건은 여전히 미제로 남아있다. 정은이는 1989년 11월 23일 밤을 마지막으로 역사에서 사라졌다.
그날 밤 정류장에서 그녀를 부른 사람이 누구였는지, 그녀가 버스에 탔는지조차 아무도 모른다. 단지 한 가지만 확실하다. 21살 여직원이 그 밤을 끝으로 영원히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